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1살이 된 주부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지만 끝내 이겨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어머니, 이옥자 씨와 시어머니, 황인순 씨는 동갑으로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되었고 평생을 함께한 인연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밝고 긍정적이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반면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었지만 그 나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옥자야,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면 매점에 제일 먼저 가자. 떡볶이 맛있다던데. 그래, 근데 오늘 색연필 사야 되는데 너 용돈은 챙겼어. 내가 2개 사서 너 줄게. 두 분은 중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늘 시어머니를 챙기며 든든한 언니처럼 곁에 있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학창 시절 시어머니네 집은 넉넉하지 않았기에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가방이나 필기구를 챙겨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옥자야, 내 새 필통이 정말 예쁘다. 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럼 이거 너 가져. 나 그냥 쓰던 거 쓸게. 아니야. 어떻게 내 걸 가져? 내가 잘 모아뒀다가 사면 돼. 친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써. 그렇게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배려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자격지심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항상 너는 참 복도 많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스스로를 비교하곤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던 해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삶은 크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함께 학교를 다녔고 늘 같은 길을 걸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시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때까지 함께한 시어머니와의 우정을 이어갔지만 점차 두 사람의 삶의 방식과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학교를 졸업하던 해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빠른 나이에 돈 많은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죠. 당시 어머니는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게 괜찮겠어? 라며 시어머니를 많이 걱정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행복한 결혼을 하셨고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며 살아가셨죠. 그런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너도 언젠간 사랑을 찾을 거야 라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비교하며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조금 후회하고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더는 강하게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중에라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 그게 지금은 힘들어도 꼭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말해. 인순아, 요즘 일하면서 힘든 건 없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동생들 학교 보내고 엄마 약값 마련하려면 내가 해야지 뭐.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아프면 오히려 더 큰일이니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말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나도 참 힘이 난다.
그 시절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비록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대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시어머니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인순아, 잘 지내지?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어. 옥자야, 너는 항상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어머니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는 한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머니는 항상 시어머니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챙기려 애쓰셨습니다. 인순아, 내가 시장에 갔다가 너희 집 냉장고에 좀 부족해 보일 것 같은 것들을 사왔어. 반찬도 조금 해왔으니까 한동안 신경 쓰지 말고 드셔. 옥자야, 내가 뭘 이렇게까지 챙겨와? 우리 집에 뭐가 부족하다는 소리 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해오네. 그야 친구가 잘 먹고 잘 지내야 나도 마음이 놓이니까 그런 거지. 너는 그냥 편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나 섭섭할 거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어머니를 챙기셨지만 시어머니는 가끔 그런 배려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옥자야,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면 넌 뭐가 되니? 나도 가끔은 너한테 뭘 해주고 싶다. 됐어.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랑 이렇게 오래오래 친구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고마운 거지. 시어머니는 속으로는 어머니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자꾸만 자신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작게 여기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인순아, 오늘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어제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괜찮아, 옥자야.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챙기잖아. 나도 언젠가는 너한테 보답할 날이 올 거야. 보답은 무슨?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따지면 우정도 아니지. 나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다녀간 후에도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들과 선물로 가득 찬 주방 한쪽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더 초라해 보였던 순간들도 많으셨다지요. 어머니는 시어머니와의 우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고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때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심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점을 알았다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우정을 표현하려 하셨을 테지만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조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은 오랜 친구로서의 끈을 놓지 않았고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우정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를 애쓰며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든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옥자야, 넌 늘 이렇게 나보다 앞서가는구나. 참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인순아. 나도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자신이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늘 묵직한 자격지심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순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난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 옥자야, 그 말이 날 위로하는 거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그게 더 서운할 때도 있어. 넌 나보다 모든 게 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마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친구로 여기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걸 당연히 여겼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쌓인 열등감은 이미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후에도 시어머니와 계속 교류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항상 함께 나누며 진정한 친구로 지내셨고, 저와 남편의 어린 시절은 두 분의 우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달려오신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눈물까지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옥자야, 은영이가 태어났구나. 세상에, 얼마나 예쁘겠어. 꼭 복덩이가 되겠네.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러 아기인 저를 보고 기뻐하시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병실 한쪽에서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2년 후 남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축하해 주셨다고 합니다. 인순아, 덕수가 태어났구나. 이제 내 품에도 복덩이가 생겼네.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손을 꼭 잡아주셨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아이들이 잘 자라길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더 깊은 유대를 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일로 바쁘실 때면 시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손을 쓸 틈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남편을 품에 안고 달래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장난감을 흔들어 주시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 녀석, 어디가 예쁜 걸 이렇게 많이 닮았어? 울지 마라. 내가 내 친구도 만들어줄 테니. 그 말처럼 남편이 태어나고 두 분은 서로의 아이들이 한 가족처럼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두 집안은 거리도 가까워 자주 왕래를 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아이들인 우리를 바라보며 대화 속에 장난 섞인 농담을 끼워 넣으시곤 했습니다. 두 분의 그 말은 어린 저와 덕수에게 마치 운명 같은 관계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을 즐기며 자랐습니다. 덕수와 저는 동네의 작은 골목과 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인지 늘 그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덕수는 그런 저를 따르며 매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숙제를 해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면 덕수는 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가끔 장난스럽게 제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 시절 덕수는 정말 에너지로 가득 찬 아이였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싶어 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동네 작은 나무 하나도 그의 손을 거치면 비밀기지로 변했고, 평범한 돌멩이도 그의 상상 속에서는 보물로 탈바꿈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장난과 호기심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가끔 그의 행동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덕수가 가진 그 에너지와 생기 넘치는 모습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날, 무더운 날씨를 피해 동네 공원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덕수는 작은 물총을 들고 저를 향해 물을 뿌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물총에 맞지 않으려고 피했지만, 결국 그의 장난을 받아주게 되었죠. 우리는 공원의 작은 분수대 근처에서 서로를 물총으로 공격하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덕수는 젖은 옷을 말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한동안 그 웃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가을에 동네에 낙엽이 가득 쌓였을 때였습니다. 덕수는 저를 데리고 낙엽더미 속으로 뛰어들며 놀았습니다. 낙엽을 한 줌씩 집어 머리 위로 뿌리면서 덕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웃었죠. 저는 그의 옆에서 조금 덜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수는 낙엽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듯 작은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주워 저에게 보여주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의 일상 속에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덕수는 말썽꾸러기였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해맑은 웃음은 제게 특별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난기와 에너지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더 밝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늘 붙어 다녔던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며 공유한 시간들은 너무도 많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로 접어들면서 덕수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단순한 친구 같았다면 이제는 덕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덕수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걸어가던 중 덕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동네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설렘이 섞인 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덕수는 종종 저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신 들어주었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설픈 농담으로 저를 웃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렸을 때 보던 덕수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점에서 덕수는 저를 단순히 누나로만 보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덕수의 행동은 점점 더 섬세해졌습니다. 학교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는 늘 곁에서 저를 챙기고 때로는 저를 위해 작은 것들을 준비해두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챙기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던 순간에 덕수가 나타나 저를 데리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씌워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집까지 걸어다 주었고 저는 그날 그의 따뜻한 마음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행동들은 당시에 저는 그저 다정한 동생의 모습으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덕수의 시선과 말투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험 준비로 바쁜 시기에 덕수가 제게 손수 쓴 응원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힘들 때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잘 해보라는 문구와 함께 소소한 농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웃었지만 그 속에 담긴 덕수의 진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와의 관계는 그렇게 점차 변화해갔습니다. 단순한 친구 같던 그와의 사이가 조금씩 더 깊어지며 우리는 서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익살스럽고 유쾌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감정은 우리를 지금의 결혼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한 추억들은 우리 관계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추억 뒤에는 시어머니의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존재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과민한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덕수와 만나기 위해 시어머니 댁을 방문하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웃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숨어 있는 듯했습니다. 저와 덕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항상 집안일을 핑계로 덕수를 부르거나 괜히 다른 일들을 거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덕수가 제 옆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한 번은 덕수와 함께 영화 보러 가기로 한 날, 시어머니가 그날 아침부터 덕수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요청에 부응하려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어머니가 저와의 약속을 미루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덕수는 항상 시어머니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려 노력하면서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제가 이 집에서 과연 환영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덕수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덕수를 만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우연히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 하나하나에 민감해졌고 시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에서 숨은 의도를 찾으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저의 불편함을 느끼고 항상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본래 표현이 서투르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가 너무 마음 쓰지 말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환영받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고 덕수와의 만남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늘 저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관계를 지켜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속마음에는 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이상하게도 늘 제게 어딘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겉으로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단지 저의 오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무언가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긁어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제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너희 집은 참 모든 게 완벽했지.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넌 정말 복 받은 거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어쩐지 말끝에 감춰진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 미소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정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덕수가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님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부모님 덕분에 너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겠지. 힘든 게 뭔지도 몰랐을 거야. 그 말은 어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마치 내가 누리는 건 내 덕이 아니라 환경 덕분이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 시어머니는 덕수와 제가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덕수랑 결혼을 하니? 연애만 해. 변호사 준비하는 애랑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한 집에 살겠다고. 네가 나중에 덕수한테 아쉬운 소리 할까봐 그런다. 덕수는 너희 집 같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크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어딘가 칭찬 같으면서도 동시에 덕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덕수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덕수를 존경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말투와 태도는 제 마음에 작은 의문과 상처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예의 바르게 저를 대했지만 그 안에는 어디선가 경계와 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리고 그녀의 태도가 때로는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항상 자기 목표를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응원하며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결국 덕수는 그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되었고 저는 그의 열정과 성취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대학 진학 대신 일찍 사회에 나와 일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매출이 높은 양꼬치집의 점장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천직이라고 느껴질 만큼 손님을 대하는 일이 즐거웠고 가게 운영에서도 나름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덕수와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서로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덕수의 집안에서는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어색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집 인테리어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짝 비꼬는 듯한 말을 던지셨습니다. 덕수가 변호사인데 좀 더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너희 집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조금 더 세련된 걸 추구하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넘겼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속내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말투는 종종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수와 제가 시댁을 방문하면 시어머니는 마치 제 일에 흥미가 없는 듯 무심하게 물으셨습니다. 가게는 잘 되니? 너에게 점장을 맡기다니 신기하네. 책임감 있게 해야 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의심과 낮은 평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에 대해 더 묻지 않았고 오히려 덕수의 일과 성공에 대해서만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으셨지만 이내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덕수야, 너는 참 복이 많다. 내 와이프가 요리는 잘하는 것 같네. 하긴 그런 가게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당연히 음식 솜씨는 좋아지겠지. 그 말에 덕수가 저를 바라보며 은영이가 정말 정성 들여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제게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런 식으로 칭찬 속에 묘한 경계심과 불편함을 담아 저를 대하셨습니다. 저는 덕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은근한 말들은 마치 제가 덕수에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덕수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저를 시험하듯 들렸고, 그 안에는 깊은 열등감과 억눌린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제 가정을 언급하며 날카로운 말을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딸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어깨너머로 저를 보며 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친정을 이야기하며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제가 시댁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은근히 비교하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강조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가끔씩 내뱉는 말들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대화 도중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시댁이 더 힘들어졌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었죠. 그 순간 느껴진 무력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듣고만 있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단순히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라는 말로 상황을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그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게 유일한 위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제 편에 서주셨고, 제가 시댁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으면 언제나 이해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저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힘들다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돌아와. 내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시댁에서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속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날, 온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흐느끼는 소리와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하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겹쳐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중간중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은근히 어머니를 겨냥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어머니를 겨냥한 말들이었기에 저는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분히 처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시아버지에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혼자 남으면 이런 것도 버거울 텐데. 그래도 그동안 잘 모셔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이에 맞장구를 치듯 덧붙였습니다. 맞아. 가족을 위해서 더 잘했어야지. 나 같았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야. 그 말은 어머니의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했지만 어머니는 그 순간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도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지. 그 말은 마치 어머니를 동정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애써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몇 마디를 더 덧붙이며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남으면 참 힘드실 텐데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차마 나서서 무언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상황이 모두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녀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물 속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앞에 서서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를 챙겼는데. 명절마다 선물이고 뭐고 다 준비했잖아. 그 집 일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나서서 도와줬잖아. 그런데 아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말이 돼?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영아, 그렇게 화내지 마라.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아. 그 말에 더 화가 난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사정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순간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영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너만 손해다. 그걸 내가 알면서도 왜 이렇게 흥분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참기만 해요? 왜 엄마만 손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로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는 게 손해 같아도 그게 우리 가족 평화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야. 내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상처받으면서도 그저 모든 갈등을 덮으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강인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점점 더 힘들어하셨습니다. 평소 밝고 강인하셨던 어머니였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의 생활로 인해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기에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피곤한 목소리는 제게 묘한 불안을 안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체력 저하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였고 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많이 아프신 뒤 시어머니는 가끔씩 얼굴을 비추고 가곤 했습니다. 그녀가 오실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기운 없는 얼굴로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인순 씨, 와줘서 고맙네요. 바쁠 텐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프다니까 한번 와봐야지.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힘내셔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거나 거동을 돕는 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문은 주로 잠깐 동안 이루어졌고 늘 준비해 온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두고는 대화를 나누다가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그녀가 가져오는 것은 주로 먹기 힘든 종류의 과일이었습니다. 가령 커다란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었죠. 껍질을 벗기고 손질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어서 어머니께서는 그걸 그냥 두셨다가 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망고를 한 박스 사다 놓고 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은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인순 씨가 와줘서 고맙긴 한데 저 과일들 내가 손질하기 힘들어서 그냥 두고 있네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당장 파인애플을 꺼내 손질하려다 보니 이미 반쯤 상한 상태였습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어머니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고마운 거야. 이렇게 찾아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생필품이나 약이 떨어졌는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방문 후 남겨진 것은 늘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박스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귤을 드시려다 힘겹게 껍질을 벗기시다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포기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훈제 치킨 한 마리를 사오셨는데 어머니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 그걸 드실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젊은 사람들 먹으라고 있는 거지? 내가 먹기는 좀 그래. 결국 그 치킨은 제가 먹었지만 그저 어머니를 위한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뭔가를 사다 놓고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국이나 죽 같은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동을 도와주는 일은 말할 것도 없었죠. 오히려 방문 중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말들을 나눈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다녀가고 나면 어머니는 늘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긴 한데 가끔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갔으면 좋겠네.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병세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시어머니가 다녀가고 난 뒤 상한 과일들과 손도 대지 못한 음식들을 정리하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무관심인지 아니면 그저 거칠애로만 보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가 느꼈을 서운함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동안 저는 시댁의 냉랭한 태도 속에서 버티는 데만 급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저는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싸움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저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제 자신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을 통해 보이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서류 뭉치 속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와 시댁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시댁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모님의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통째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시댁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시댁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어머니가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걸 문서 속 짧은 메모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이게 가족이니까. 라는 문장이 제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문서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 이후 그 손실을 덮기 위해 우리 부모님의 명의를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모든 상황이 기록된 듯한 이 문서에는 대출 신청 내역과 함께 부모님 이름으로 쓰인 보증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아무도 제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손에 쥐고 읽으며 저는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댁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분명 그들의 선의와 책임감 때문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의 신뢰를 이렇게 악용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정리하던 중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된 메모가 문서 뒤에 끼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시댁과 부모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간략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왜 저와 공유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니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하면서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게 이런 사실을 숨겼고 저는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문서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서를 손에 쥐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었지만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덕수야, 나 이거 봤어.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명의를 몰래 써서 대출받았던 거 다 알고 있어. 남편은 순간 눈을 피하며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은영아, 오해하지 마.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서류를 탁 내밀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로 보이니? 우리 부모님 돈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시댁이 썼어.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명의까지 몰래 썼다고. 너는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고 지금까지 숨긴 거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나도 미안해. 그런데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고, 나도 곤란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미안한 척이야. 저는 그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 내가 이거 다 찾아내지 않았으면 끝까지 숨겼겠지. 나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가족인데 그냥 좀 받아들이면 안 돼?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당장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건 너도 알잖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내가 가족이면 이런 짓을 했으면 안 되지. 내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내 가족이 가져다 썼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우리 집안의 빚을 떠넘겼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족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말은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변명일 뿐이었고 그 속에 진정한 미안함이나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수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 맞아? 내가 말하는 가족이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숨기고 뻔뻔하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야. 난 그런 가족 필요 없어. 은영아, 그런데 혹시 증거 있니? 증거라니? 이게 다 증거가 아니면 뭐야? 내가 변호사잖아. 이건 효력이 없는 문서야.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 효력이 없는 문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한 그대로야. 어머니한테 여쭤봐. 남편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생각에 주저앉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짐을 싸고 어머니에게 찾아갔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돌려받기로 한 기한이 지나자 시어머니를 찾아갔었다고 해요. 하지만 변호사인 덕수가 이 모든 건 효력이 없는 자료라며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한 번도 갚으려는 신용조차 없었다고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 이상 재촉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배신감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증빙 자료를 모아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댁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내역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분명히 소송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밀고 나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변호사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야.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입으신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죠. 은영아, 그건 좀 심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변호사한테 다 듣고 왔어. 그리고 심한 건 내 아버지가 하셨지. 이건 내 부모님의 평생을 건 문제야. 더는 물러서지 않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냐? 가족끼리 이렇게 법적 문제로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생각 안 하세요? 가족이면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결국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법원은 명예 도용과 금전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시댁은 모든 손해를 갚아야 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시아버지는 자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문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덕수야, 너도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숨겼던 것,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관계를 바로잡을 생각이 있다면 노력해봐.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변명과 회피만 했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제 결정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의 명의를 회복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끝까지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덕수를 어쩌면 좋을까 생각했고 많이 속상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자존심과 커리어를 완전히 끝내버릴까도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덕수, 그 사람 참 변호사로서 꽤 오랜 세월을 보냈잖아요.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문서에 효력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법적으로 그 문서가 효력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그런 걸 알면서도 일부러 효력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건 분명 위법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 커리어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동안 신랑으로서 덕수가 못해준 것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를 선택했고 함께 지내왔으니까. 하지만 이번 일로 오랜 시간 쌓인 정이 다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한때 저와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고 그간 지켜온 정이 있으니 그냥 이번 일은 덮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제 마음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걸 폭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살아가겠죠. 저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도 모두 끊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이 끝났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얽히고 싶지도 않고 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네요. 이제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마음속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고 저는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배우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절대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